8.15 모니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중급 과정이죠. 중급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대항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네.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대항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 조건을 갖춘 후에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가려면 지금 이제 설명해드리는 절차까지 가는데요. 대항력 조건은 기본적으로 점유와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실질적인 점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부동산 그 지역의 그 장소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공간을 그 사람만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점유가 된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더하기 추가적으로 거기에 등록,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늦은 것의 다음날 기준.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 요건을 가지고 내가 대항력이 있게끔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이루어지면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통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라든가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찍어주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상가 같은 거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세무서로 가서. 뒤에서 계약서상에 뒤에다 도장 찍고 확정일자 날짜를 기록을 해주죠. 그러면 그 대항력을 만약에 갖게 되면 네. 그 후에 발생하는 어떤 채무들에 대해서 네. 어쨌건 가장 앞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그 보증금 자체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죠. 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다 돌려받겠지만 저당권보다 뒤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배당 계산을 해갖고 주는 거죠. 그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위장 그 임차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 위장 임차인이라는 것도 있다고. 네, 그게 들었어요.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이 들어간 날짜가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예. 먼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내밀면서 나 여기서 이때 계약하고 있었어. 네. 라고 이제 나오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은 법원 그 기록에서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죠. 그럼 이제 그 금액까지 떨어질 거 계산해서 이제 입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한 용어로 유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치권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경매 물건 중에서는 이제 유치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특수 물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요새 같은 경우는 특수 물건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원체 이제 관련 사례 판례도 많아서요. 자, 이 유치권은 이거예요. 제가 우리 MC 사회자분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에서 빌려줬잖아요. 근데 돈을 안 돌려주고 있어. 그래 봤더니 BMW가 차가 좋아. 제가 그걸 뺏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유치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물건하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유치권. 제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개인적인 돈거래라 그러면 유치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학원이라든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이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겼는데 세탁을 해달라고 해서 맡겼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돈을 줘야 내가 옷을 돌려주겠다. 예, 그러면 뭐냐면 상호 간의 결연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서로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A와 B라는 것이 A라는 물건과 B라는 채권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세탁소 주인은 그 물건을 자기가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네. 이게 빌렸다든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때 이제 유치권이 상대에게 생기는 거네요. 그거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저당권이죠. 그건 저당권. 그건 저당권이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부동산이나 그 외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 주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은 유치권의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는 사실 그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 그러면 그건 저당권이고요. 대부분 이제 유치권은 이제 시설과 관련돼서 건축물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려면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건축을 했다든가,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든가, 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뭐. 요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예요. 좀 달라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그 부동산 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 조항이 해당되어 있을 때는 인테리어를 하시더라도 다 뜯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관하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즉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관하에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건축물에 관련돼서 채권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공사대금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벽, 기둥, 지붕이면 건축물이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관하에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안 돼요.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점유를 한 거는 그건 조폭이죠. 뭐.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원 소유자한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유치를 하겠다.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채권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었는데 돈 갚을 날짜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돈 갚을 날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유치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려면 그 부분 먼저 좀 알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그 발생한 어떤 케이스면 그냥 그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권리 그렇습니다. 분석을. 예,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니까 그 유치권을 활용해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법이 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활용법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네. 뭔가요, 그게? 그게 이제 진성 유치권이냐, 아니면 가짜 유치권이냐, 진짜 유치권이 형성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그것이 가짜 유치권이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일단 유치권을 신고를 해놓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유치권이 들어감으로 해서 5억이 될 수도 있죠. 3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임장, 임장 조사를 잘해보니까 야, 이거 유치권이 형성되기 어렵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10억짜리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치권이 부존재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추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치권이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네. 지금 한 10억짜리가 5억짜리로 나왔는데 네. 딱 케이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치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구나. 그렇죠. 그러면 5억을 싸게 사는 거네요. 5억에 그렇죠. 그냥 바로 사면. 네네. 그래서 그런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조사를 해서 권리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 또 방송 때 그 임장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인테리어 비용 말씀하셨는데 네. 임차인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또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유익비를 말고요. 이 건축물을 내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뭐 벽이 없어가지고 저거 했는 거를 이 임차인이 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갖고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건 필요비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서 이제 그 유익비 상환이라는 것도 뭐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유익비 상환이 연결돼 갖고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많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비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건물 가치가 높아졌다. 이게 사실은 그럼 다 뜯고 나가기 때문에 유익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례를 이렇게 케이스마다 많이 다른데요. 만약에 주택이면 우리나라 주택에서 보일러는 필수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보일러 없으면 겨울에 어떻게 지냈어요? 올겨울처럼. 그러면은 뭐예요? 보일러 공사를 임차인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그런데 상가예요. 상가는 보일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뭐 히터를 설치하든 하겠죠. 그런 경우는 또 인정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케이스마다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는 뭔가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 토지 위에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 농사 짓는 땅에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은행 금융권에서는요 거기에다가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토지 상태, 나대지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토지는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아요. 그럼 이제 그 위에 건축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지상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법정 지상권까지 넘어가려 그러면은요. 담보권 실행이 됐다든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네. 그래서 토지든지 건축물이지 어느 하나가 매각이 돼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어떤 뭐 사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법정지상권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그 매매 상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축물 둘 중에 하나가 매각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법정지상권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그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을 해갖고 토지나 건축물이 매각이 된 경우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역시 그 법정지상권이죠. 네. 담보권 실행해갖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요.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게 되면은 하락했을 때 받아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법정지상권에서 지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의 가치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상가 쪽 같으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이 건축물이 오래됐더라도 땅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입지에 대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이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같은 선수들한테 걸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받아요. 네. 상관없으니까.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법정지상권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이 됐던 것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이 위에 있는 건축물을 내 거로 갖고 싶어. 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건물 어쨌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든 살든 뭘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가격을 최대로 만들려면은 이 건축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참 이런 공개적인 데서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또 공중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분 있으면은 예, 여기 구독 좀 많이 해주면 될 것 같고. 구독자보다 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면 좋고. 자, 토지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우리가 경매를 대부분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토지 경매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요. 이제 거기 있는 임차인들이 쭉 이제 영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가서 나 이거 깰 거야. 내가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가서 쓰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건물 주인하고 다툼이 생겨요. 월세도 잘 안 낼 것이고 싸움도 나고 나 나갈 테니까 돌려달라 아니면 경매 신청을 하든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요걸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함부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가장 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채권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낙찰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뭘 하냐면 저기 지료 청구 소송을 해요. 네. 건물주인한테. 지료 청구 소송을 하면은 100% 제가 받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로 둘이 쌍방간에 합의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안 돼요. 아,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서로 직접 하면 안 된다. 네, 서로 이렇게 해갖고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상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는 선수잖아요. 이 건축물을 내가 갖고 싶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절차를 진행할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하면 법원에 가면은 법정이자를 해가지고 뭐 1.5%에서 2% 선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판결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토지에다가 네. 지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명시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본상에. 네네. 그러면 이 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 사용료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땅에다가 하는 거지 건축물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를. 그래서 토지에다가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걸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료를 보통 하면은 우리가 그 관습에 의해서 지료에 대한 그 청구에 대한 비용이 1년에 한 번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지은 것이 1년 만에 수확이 되니까 그 수확에 대해서 주는 것이 1년 기간에 대한 그 관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 달 단위로 받아도 돼요. 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나는 월 단위로 받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쓰면은 그게 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계속 흔들었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낼 거 아니에요. 지료를. 그러면 2달, 3달 되면 뭐가 생겨요? 그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금액을 못 냈으니까 우리는 법정지역 지료 청구권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 놓고 뭘 하죠? 우리 전에 수업에, 우리 방송에 그 얘기했잖아요. 압류와 관련돼서. 경매했습니다. 가압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지료 청구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소하겠죠, 당연히.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는 돈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본합류하고 난 다음에 경매 신청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경매를 낙찰받는다.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지료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경매에 입찰을 싸니까 해볼만 하겠다라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기에 지료 청구권이 있는 걸 딱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지죠. 그때는 이제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싸게 낙찰받으시고 2개의 소유권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낙찰받을 수는 없으나 네. 기존의 건물주가 자기가 그냥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경매에서는요. 네. 채무자 본인이 들어와서 낙찰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는 할 수가 있죠. 제3자나 인척이나 이렇게 네, 동원해서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해봐야 똑같은 일 또 당하는 거죠. 소유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네. 하여튼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계속 휘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떨어졌을 때 보통 그럴 경우는 보통 50% 미만으로 다 떨어져요. 보통 뭐 30% 이럴 때 제가 그냥 좀 아까운 마음으로 제가 사줄게 하는 마음으로 입찰 들어가셔서 그 소유권을 하나로 만들면 그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건축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새로운 건축물로 정리하셔도 새롭게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으로 돈 버는 방법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완전 고급 팁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 선수가 건데. 알겠습니다. 뭐 이런 팁 좀 자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수가 되게. 전 국민의 선수와. 근데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토지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땅을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출받은 어떤 그 담보권은 이 땅에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못 갚아서 결국 뺏긴 거예요. 금융권에. 그게 지금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그렇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뭐 금융권에서는 토지료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권은 할 수 없죠. 금융권은 토지에 대해서 저거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준 그 채권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하는 거지. 여기 금융권이 만약 그러려면 소유권을 자기들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경매 전에 아직 금융권 소유가 돼 있을 때가 압류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자를 내는 거지 토지를 내는 건 아니에요. 토지를 내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료를 낸다는 것은 그러한 물건이 이제 다른 제3자에게 낙찰이 됐을 경우 그 제3자가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료를 처음에 요청을 할 때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해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가야죠.
아, 그래서 우리가요, 경매로 진행이 되거나 뭐든 금융에서 돈을 대출을 받든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경매 진행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아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된 상태에서 그 물건의 가격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 가치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 이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2%까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토지의 값이 얼만가. 네. 그리고 그것을 보통 이렇게 계산법을 해서 그럼 이걸 뭐 네. 임대료로 했을 때는 임대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연간 지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또 월 단위로 받겠다 그러면 12 나누기 12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네, 또 오늘 또 새로운 팁을 하나 얻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수록, 뭐, 이제 우리 중급 과정이잖아요? 네.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 좀 더 고급 팁들이 나오나요? 이제 지금 가르쳐 법정시장에서 가르쳐 준 거는 완전 고급 팁인데.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고급 팁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면서